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2018년 국가직 사회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은요,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굉장히 깔끔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평이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사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국가직뿐만 아니라 지방직이나 서울시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뭐 경찰직이나 이런 이제 문제를 보실 텐데 그런 다른 이제 문제와 좀 비교해서 이 사회는 국가직 사회는 특히 문제가 굉장히 좀 깔끔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내가 어떤 시험을 대비하고 있는지 한번 좀 가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지방직이라든가 또 서울시하고 비교하면 또 국가직 문제가 좀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출 문제는 또 내가 준비하는 이제 국가직만 준비한다 그래서 국가직만 볼 게 아니라 다른 지방직, 서울시 더 나아가서 경찰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복지직도 있고 하니까 다양하게 좀 문제를 접할 것을 늘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의원 내각제적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를 해요. 가미. 그래서 시험 문제가 늘 물어보는 거는 주로 거의 대다수가 이걸 물어봅니다. 어떤 게 가미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단골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행정각부를 관장하는 국무총리를 두고 있는 거. 그래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요런 게 이제 들어가면은 다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실제로 보시면은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장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서 대통령이 이제 장관을 임명하는데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위원을 임명하고 국무위원 중에서 이제 장관을 임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보다 보면은 국회의원인데 장관이신 분이 있어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이거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 맞습니다. 자,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공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자, 법률안 거부권은 딱 봐도 뉘앙새가 어떻습니까? 약간 대립적인 거죠. 견제하고 대립하는 거죠. 견제하고 대립하는 이런 게 좀 강하죠. 그래서 이거는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거는 대통령제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말고 이제 국민투표 회부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통령의 이제 비상권한으로 국가 긴급권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 긴급권. 이런 거는 이제 전형적인 대통령제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헌법 개정안 발의권.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대통령제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거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 맞습니다. 됐죠? 정리됐죠? 자, 2번. 이것도 단골 문제죠. 자, 국가직 문제는 좋아요, 문제가. 이렇게 좀 공부하기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두루두루 골고루 선택지도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근대 정치사상과 갑각을 옳은 겁니다. 옳은 거. 그래서 사회계약론 나올 것 같은 냄새가 나지 않나요? 자, 그런 냄새가 좀 납니다. 자, 갑이 얘기합니다. 갑이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뭔가 좀 강한 뉘앙스인데 이거 안 좋은 건가? 더 읽어보셔야 돼요. 인간은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계약을 통해 일반 의지. 자, 일반 의지 나오면 누굽니까? 일반 의지 나오면 루서입니다.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 의지가 나오면 무조건 루서예요. 자,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투쟁. 누굽니까? 만인에 대한 투쟁. 야수적이며 당면하는 삶. 그래서 자연 상태를 악하게 봤죠. 성악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국가를 수립한다. 홉스죠, 홉스. 만인에 대한 투쟁. 됐죠? 자, 일반 의지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한다. 일반 의지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 혹은 공동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선. 자, 이상적인 정치 형태는 루소는 뭘 제시했습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루소는. 자, 선택지 2번에 나와 있는 입헌 군주정을 얘기한 건 누굽니까? 로크죠, 로크. 로크가 이제 입헌 군주정을 얘기했죠. 정리하시면 되고. 자, 국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요것도 종종 나오는 선택지인데, 자, 사회계약론 자체가 뭡니까? 개인이 자신들의 어떤 권리를 혹은 뭐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에게 자신들의 권한을 위임 또는 양도한 거잖아요. 혹은요, 동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국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국가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계약론 공통적으로 국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정치 권력의 정당성은 구성원의 동의에 근거한다. 이거 사회계약론 자체 공통된 주장이자 특징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어려운 거 없죠? 자, 3번. 이런 게 나오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나왔다 그래서 복잡할 거 없습니다. 제가 문제를 실제 이게 이제 제가 물론 해설은 하고 있지만 문제를 제가 푸는 입장에서 어디를 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국가직은 못 풀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이제 정말 이거는 내가 모든 내용을 다 알아도 못 풀겠다라는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없어요. 이번 회차는. 국회의원 선거 결과인데 옳지 않는 거. 일단 표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역구 당선자 수 및 정당 득표율 나와 있고 지역구 당선자 수는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정당 득표율은 비례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당이 나와 있고 A당, B당, C당, D당. 자, 밑에 조건 보세요. A, B, C, D 소속 후보들만 국회의원 선거에 참가했고 1인 2표제를 통해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을 선출했어요. 지역구별로 최소 2명에서 최대 2명까지, 최대 4명까지. 그러니까 소선거구제가 아니라는 거죠. 중선거구제입니다. 중선거구제 혹은 중대선거구제 아니면 중가로치고 대선거구제 하는데 뭐 큰 의미 없어요. 그냥 한 명 뽑지 않는구나. 2명 이상 뽑는구나. 중선거구제. 2명에서 지금 4명을 선출합니다. 한 지역구에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당선자를 결정할까요? 최다 득표자 1명이 아니라 소수만 득표해도 당선될 수 있으니까 소수대표제로 가는 거죠. 소수대표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였으며 정당 득표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였다. 소수대표제에다가 지금 비례대표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내용은 이해가 됐어요. 자, 선택지 한번 볼게요. 2017년 옳지 않은 겁니다. 갑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우리나라 지역구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제와 동일하다. 맞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역구 기초의회 구의원, 군의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는 3명 뽑는 데도 있고 2명 뽑는 데도 있고 그래요. 1명 뽑는 2명에서 그래서 3명, 4명 이렇게 되니까 맞죠? 맞는 겁니다. 이게 중선거구제 맞는 거예요. 2017년 갑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어쨌든 지금 중선거구제예요. 2016년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제. 자,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 이게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국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다 보면.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은 어떻습니까? 소선거구제죠. 소선거구제니까 무슨 대표제? 다수대표제. 단순 다수대표제라 그래서 최다 득표자 1명만을 선출하죠. 다수대표제. 그러니까 이건 1명만을 선출하니까 맞는 거 틀린 거예요. 이쪽은 2명 이상 선출하니까
군소정당의 의석을 확보하는데 여기가 유리하죠. 맞는 겁니다. 2017년 갑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A부터 D 중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맞나요? 틀리나요? 지금 총 다해서 몇 석이에요? 지역구를 얘기했으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꼭 아니더라도 지금 지역구, 그 다음에 전국구 비례대표, 요건 지금 200이고 요게 지금 200이고 요건 100이잖아요. 요건 100인데 가장 많이 지금 당선자 수를 낸 게 어느 당입니까? A당이죠. A당이 지금 98명이고 여기도 43%죠. 그러니까 과반수 안 넘어가잖아요. 맞는 거죠. 과반수 의석 차지하는데 없습니다. 100 하나가 돼야 되고 51이 돼야 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답은 4번이네요. 2017년 각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B와 D 지역구 의석 점유율 한번 눈으로 봐보세요. B 지금 지역구 의석 점유율 합 B, D는 42하고 36이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78이 나옵니다. 의석 점유율 합이 지금 78명이니까 몇 퍼센트? 39%죠. 200에 78명이면. 그러니까 39%입니다. 여기는 BD 합치니까 42%죠. 어디가 더 큽니까? 이쪽이 크죠? 그러니까 합보다 더 크다. 틀렸죠? 얘보다 작습니다. 됐죠? 굉장히 깔끔합니다. 권력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변화. 이런 거는 그냥 푸는 거예요. 자, 단원제에서 야원제로 바꿨으니까 회의체가 하나에서 두 개로 됐으니까 권력이 나눠지겠죠? 맞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이양했대요.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던 걸 지방으로 넘겨줬대요. 분산이에요? 집중이에요? 분산이죠. 자, 소수대표제는 방금도 했는데, 자, 소수대표제에서는 2명 이상을 선출하는 거고, 이거는 2명 이상을 선출할 때 적용하는 거고, 다수대표제는 1명을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자, 지금 여기서 일로 갔대요. 일로 갔으면 소수대표제로 가면 어디에 유리할 것 같아요? 주로 1명을 선출하니까 거대 정당에게 유리합니다. 거대 정당. 자, 일로 가면은요 거대 정당에게 유리해요. 그러면 거대 정당에게 권력이 집중되겠죠. 이거는 권력 분산보다는 오히려 집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예요. 행정부로부터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 권한을 독립시켜서 줬대요. 그러면 분산이죠. 됐죠? 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난이도로 따지면 지금까지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하 혹은 중 정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에 인구 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다. 자, 예를 들면 둘 다 1명을 선출합니다. 1명을 선출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인구가 15만 명이고 어떤 지역에서는 인구가 예를 들어 5만 명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어떤 지역구에서는 국회의원 1명 선출하는데 15만 명이 투표를 하고 어떤 지역구는 5만 명이 투표하는데 예를 들면은요. 여기서는 3만 명 득표해갖고 당선이 됐고 여기서는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 8만 명을 한테 득표해갖고 당선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 좀 안 맞지 않나요? 여기가 너무 지금 크게 여기가 이제 선거 가치, 투표 가치가 훨씬 더 큰 거죠. 이쪽이 3배가 넘네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위헌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1 수준으로는 조정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 나머지는 읽어봐 주시고 선택지 바로 볼게요. 1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직접 선거의 원칙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게 직접 선거인가요? 자, 지금 이거는 투표 가치가 차등이다라는 거를 지적한 거잖아요. 투표 가치에 자, 투표 가치가 동등한 거는 이거는 평등 선거죠. 직접 선거가 아니라.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 대표성을 지금 강화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역 대표가 아니라. 그래서 인구 대표성. 최대 선거구 유권자의 표 가치가 과소대표됐다. 그렇죠. 과소대표됐다. 과대대표됐다. 그 얘기입니다. 답이 3번이에요. 행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여 선거구를 재획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자, 선거구 획정은요. 법률로 해야 됩니다. 법률.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거구 획정은 법률로 하는 거예요. 법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갑은 자기 소유의 A 아파트를 을에게 2억 3천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이게 매도인이고요. 매수인이죠. A 아파트.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고 10일 후에 을에게 중도금 1억 원을 받았으며 한 달 뒤 잔금 1억 원을 받으면서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줬어요. 자,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쪽에서 일로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은요. 등기가 완료된 시점이에요. 등기 완료. 그러니까 등기가 완료되면 이제 등기가 완료됐다는 어떤 서류를 받잖아요. 그 서류를 넘겨줘야 되는 게 아니라 등기가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를 그러면은 예를 들어 등기는 다 완료됐는데 등기 서류를 몇 달 있다가 넘겨줬으면 몇 달 있다 소유권이 넘어가느냐? 그렇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등기 완료될 때 소유권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시점에 A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취득합니다. 자, 을은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A 아파트에 등기부를 열람할 법적 의무가 없다. 법적 의무는 없죠. 하지만 그걸 안 한 건 미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법적 의무는 없어요. 을은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자, 이게 단서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자, 매수인은요. 계약금의 배액을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수인이니까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근데 이렇게 아파트 같은 큰 금액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학생들이 자취방구 할 때 있죠.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구하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너무 별로인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더 좋은 데 나온 거예요. 계약금을 뭐 한 예를 들어 30만 원 정도 걸었는데 그래서 그냥 포기하자. 이런 경우가 실제 생기죠. 자, 그 다음에 갑과 을은 각각 대리인을 통해서도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죠. 공인중개사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내 지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7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사는 갑은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을과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져 을을 폭행했어요. 을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팩트가 뭐예요? 갑이 을을 폭행한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폭행. 좁힌 거예요. 지금 6주 상해를 입혔어요. 옳은 겁니다. 기억. 갑과 을이 폭행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합의하면 형사 책임이 면제된다? 아니에요. 그건 별개입니다. 자, 민사상 그래 손해배상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폭행죄로 이제 처벌받는 거는 별개예요. 민형사상은 별개입니다. 민형사는 별개예요. 을은 폭행의 피해자이므로 형사재판의 원고다. 자, 민사재판의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죠. 피고는 제기당하는 사람, 응소하는 사람이고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돼요? 형사재판에서 원고는 누굽니까? 검사입니다. 검사예요. 자,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갑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디귿 리을이 맞는 얘기예요. 자, 어려운 거 없었죠? 자,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자, 제조물 책임법도 아주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좀 구별해야 될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TV를 구매했어요. TV를 구매했는데 이 TV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리모컨을 작동을 하는데 이게 잘 수신이 안 돼 갖고 약간 불량품이거나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환불을 받던 아니면은 뭐 수리를 받던 해야 되죠. 제조물 책임법은 어떤 경우냐면 좀 극단적인 생각하세요. TV가 폭발을 했어요. TV가 폭발을 해갖고 불이 났거나 혹은 그 팝페인트 해갖고 내가 어디 상해를 입었어요. 그런 경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갑이 저녁 식사를 한 후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TV가 폭발했죠. 이 폭발로 갑은 얼굴에 파편을 맞아 상해를 입었고 거실에 있던 골동품이 파손되었다. 이에 갑은 TV 제조사인 회사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이 경우에 적용되는 게 제조물 책임법이고요. 이게 우리가 조문까지 몇 조까지 외워야 될 건 아니지만 제조물 책임법 4조에 보면은 우리 지금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면책사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면책사유. 자, 보세요. 이 TV를 이 회사가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우리가 공급한 게 아니다를 입증하면은 면책됩니다. 그리고 2번. 이 TV를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도무지 이건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걸 입증한 경우. 자, 그 다음에 4번. TV를 공급한 당시에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했다. 준수함으로써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 TV에 결함이 발생했다. 이걸 입증한다면 면책됩니다. 3번은 아니에요. 그럴듯한데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해놓은 게 아니라 법 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기 담은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하나가 또 있습니다. 추가로. 원재료하고 부품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 원재료 부품의 경우라면 자, 이것도 제가 그냥 설명드린 게 아니라 법 4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조업자의 설계. 그러니까 제조업자가 이 지금 원재료 부품과 관련해서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해서 요거는 그대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법에 나와 있는 그 동일한 그 문구입니다. 워딩이에요. 자, 제작에 관한 지시로 결함이 발생했다. 요거를 입증한 경우에도 면책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 4조에 나와 있는 면책 사유는 선택지 3개하고 요겁니다. 이렇게 4개가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회사 을이 해당 TV의 결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이거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자, 이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문제가 우리 국가직 9급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식의 뭐 옳은 게 몇 개냐라고 사회 문제에서는 잘 안 나왔었는데 이게 참고로 다른 과목에서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교정학개론이 있거든요. 전혀 사회와 관련 없지만 교정학개론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게 이제 우리 사회 시험 문제도 이제 이런 식이 들어왔죠.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은근히. 옳은 것.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막 그래요. 자,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쉽죠? 이거 맞습니다. 이건 맞아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죠. 왜냐하면 구속 수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검사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피의자를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 자, 우리나라는 검사의 그 권한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자, 국가 소추주의 있죠. 소추는 국가만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소 독점주의.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기소를 하는지 마는지는 검사의 재량이에요. 기소 편의주의. 검사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대요. 자, 1심 법원에 판결에 불복할 때 제기하는 2심에서를 항소라 그러고, 이때 항소 2심이죠 이게. 자,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게 항소, 이게 2심인 거고, 요거에 불복해서 하는 3심,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걸 상고라 그러죠. 상고.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항고는 언제 하는 거예요? 1심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걸 항고라 그래요. 항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불복하는 걸 재항고라 그래요. 재항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판결에 불복하느냐, 결정 명령에 불복하느냐. 다 무조건 3심은 대법원. 이렇게 되는 거죠. 틀렸죠? 형의 집행은 누가 합니까? 검사가 합니다. 검사가. 자,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고할 때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죠. 면소. 그 다음에 자, 형 선고의 효력은 언제 있습니까? 집행유예 기간이 도가한 경우에. 우리가 보통 실형 선고하고 집행유예 몇 년 이렇게 부과하잖아요. 집행유예 기간이 도가할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 선고에 정확히 얘기하면 경과.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 할 때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맞는 건 한 개밖에 없어요. 자, 됐고. 자,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굉장히 단골 문제죠. 헌법재판소 문제도 어렵게 내면 진짜 어려운데 굉장히 평이한 편입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을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에서 3인을 선출하죠. 구인 중에 국회 선출 3인. 그 다음에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해요. 대통령 지명 3인. 그 다음에 대법원장.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명을 다 누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요걸 다 대통령이 임명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결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자,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위헌법률 심판으로 가는 거고, 이건 위헌법률 심판으로 가는 건데, 위헌법률 심판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이거는 헌법재판소예요. 그런데 명령, 규칙, 처분, 법률이 아니라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은 헌재가 아니라 법원 및 대법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심은 대법원이에요. 그래서 자,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대법원이. 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요. 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다 알고 계시죠? 자, 11번 보너스 문제. 자, 쉬어가기 문제죠. 쉬어가기 문제. 문화의 속성. 자, 서유럽에서 목축업이 발달했는데 이거는 일종의 농사 내지 어떤 농업이잖아요. 농사 혹은 생계 유지 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식생활에 변화를 주고 의복에 변화를 주고 주거 문화에 변화를 주고 예술 활동에 변화를 주고 생활 전체 영향을 줬다. 문화의 무슨 성? 문화의 총체성입니다. 이게 바로. 자, 그 다음에 자, 태어난 직후 서로 다른 환경에서 떨어져 살던 일란성 쌍둥이. 자, 일란성 쌍둥이는요, 생물학적인 특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로 떨어져 살았다 그러죠. 서로 다른 환경에 있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키와 얼굴, 운동 및 인지 능력은 비슷했지만 인성이나 규범적 행위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서로 다른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런 생물학적인 특성을 제외한 다른 요소들은 변했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선천적인 특징이지만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 이거는 문화의 학습성입니다. 학습성. 됐죠? 자, 이렇게 보너스 문제 한번 풀어봤고, 12번 문제도 이거는 잘 추론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지금 관점이란 말이 나오죠. 우리 사회문제에서 관점을 물어보면은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야 돼요. 사회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요.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둘 다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거의 매회 같이 나와요. 사회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능론, 갈등론,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 아시죠? 그 다음에 교환이론 이런 거고,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사회 명목론, 사회 실제론입니다. 이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에밀 듀르켐은 그에 져서 자살론에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유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어요. 그의 분석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가 가톨릭 신자보다 자살률이 높대요. 그는 가톨릭 신자의 자살률이 낮은 것은 가톨릭에는 개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공동체와 의례 행위가 있으며 개인주의 성향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제가 예전에 대학원에서 이 사회학 수업을 받던 중에 교수님이 듀르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내용을 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는 거예요. 이 현상을. 그럼 제가 지금이면은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 이 관점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 구조를 중심으로 둔 관점이다라고 말을 했을 텐데, 그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글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참 사람이 알아야 돼요. 배워야 되고. 이게 지금 자살을 어떻게 본 거예요? 자살률이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자, 어떤 학문 혹은 어떤 학자들은 사람이 자살하는 걸 저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듀르켐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자살률이 높아지는 게 이 개인적 속성이 아니다. 오히려 이거는 사회 구조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 구조적 속성으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례행위, 공동체 이런 게 언급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사회 실제론입니까? 사회 명목론입니까? 개인을 중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단 내지 사회를 중시하는 겁니까? 이걸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뭘 물어보는 거다? 사회 실제론의 관점을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다. 옳은 겁니다. 자,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다. 이건 사회 명목론이고요. 인간 스스로가 희망하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개개인의 인간의 초점을 맞춘 거기 때문에 사회 명목론입니다. 사회 제도의 구속성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것도 사회 명목론입니다. 행위의 능동성보다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이게 사회 실제론의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디르켐이 나왔는데 뭐지? 이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3번이죠. 자, 보시면 단골 문제. 자, 가부터 보시면요. 누구나 경제적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싶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합법적인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다면 일탈자가 생길 수 있다. 자, 머튼의 아노미론이죠. 머튼의 아노미론. 그래서 머튼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일탈이 생기냐? 하고 왜 범죄가 생기냐? 뭐와 뭐 간의 괴리?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자, 누구나 좋은 아파트 살면서 삶의 질을 누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되어 있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누구나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업하고 싶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동일하게 열려 있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입시 부정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인간의 행동은 학습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태도와 가치를 학습한 일탈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 친구 잘못 만나서 범죄를 배우는 경우가 있죠. 이게 바로 차별교제 이론입니다. 차별교제 이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먹을 가까이 하면 검해진다. 이거는 학습성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일로 가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거 언제 쓰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수단 방법 다 가리지 말고 그냥 무조건 그쪽 그 목표 어떤 특정한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니은.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할 놈이 없다. 이거 뭡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이 되면은요, 일탈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으로 가야겠죠. 디귿.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왜? 물든다 이거예요. 물든다. 나쁜 거 물든다. 그러니까 리을. 친구 따라 강남 가서 같이 깜빵을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 기억리을 미음 이렇게 가겠죠. 답이 3번입니다. 자, 14번. 이것도 단골 문제. 자, 다음은 사회 변동 방향에 대한 하나의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살아있는 유기체,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해요. 사회를 복잡성이 증가한다. 복잡해진 사회는 단순 사회에 비해 구성원들의 적응 능력이 더 높다. 자, 이거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진화론하고 순환론을 비교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진화론은요, 단선 진화론이죠. 단선. 이게 뭐예요? 한 방향으로만 진화한다는 거. 그러니까 발전만, 진보 내지 발전만을 간주해요. 한쪽 방향으로만 가요. 계속 진보하고 발전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순환론은 이제 생성부터 발전, 그 다음에 소멸까지, 퇴보, 이렇게 순환하는 걸 가정하죠. 자, 한번 볼게요.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거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요, 강대국의 발전 모델 있죠. 강대국의 발전 모델. 이 강대국이 이제 서구사회. 이 강대국의 발전 모델이 마치 모범 교과서인 마냥 이것을 약소국에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가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다라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거고,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성 있다 그랬죠. 장기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퇴보의 가능성도 설명하는 건 순환론. 그 다음에 사회 변동을 순환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도 순환론.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는요, 아주 그 변별력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인데,
자료 해석 문제죠. 자,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계층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 자, 계층은 상중하만 존재합니다. 자, 갑국부터 한번 볼게요. 자, 갑국은 지금 1980년, 그 다음에 2010년. 자, 지금 상이 20이에요. 그 다음에 하가 50입니다. 그럼 중은 몇이에요? 30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 여기가 30이니까 여기가 50이죠. 자, 이거 보니까 갑국은 지금 80년에는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형이었어요. 위에는 적고 밑으로 가면서 점점 커지는 피라미드형이고, 여기는 지금 중간이 비교적 커졌죠. 약간 좀 다이아몬드형으로. 자, 이렇게. 다이아몬드보다 다이아몬드형. 다이아몬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을국 한번 볼게요. 을국. 자, 을국. 을국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1980, 2010. 자, 여기 지금 상중하. 자, 상 20. 그 다음에 하가 30이니까 여기 50이고, 여기가 다이아몬드네요. 여기 지금 30. 여기 지금 50. 이거는 장구형 혹은 모래시계형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약간. 이런 모양이 약간.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양극화죠, 양극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양극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가 다이아몬드형, 여기는 모래시계형 혹은 장구형. 자, 옳은 겁니다. 갑국은 안정적인 사회계층 구조로 변했대요. 그쵸? 피라미드보다 다이아몬드형이 안정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다. 답이에요. 너무 답이 쉽긴 한데 다 쭉 볼게요. 을국은 2010년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로 변했다. 땡. 자, 2010년 갑국은 을국에 비해 폐쇄적인 계층 구조다. 이거는 왜 알 수 없냐면요. 개방적이다, 폐쇄적이다는 사회 계층 이동 가능성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계층 이동 가능성. 얘가 중층에서 상층이 됐고, 혹은 하층이었는데 상층이 됐고, 이런 이동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는 그걸 알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을국의 계층 구조 변화는 복지제도 확충의 결과이다. 복지제도 확충을 했더니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이건 오히려 지금 굉장히 역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양극화예요. 사회 양극화. 양극화란 말이 뭐예요? 빈부격차가 심화된 겁니다. 오히려 안 좋아진 거예요. 됐죠? 자, 이제 경제 문제 나머지 쫙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경제 문제. 자, 다 지워버리고 경제 문제를 이제 한번 볼게요. 경제 문제도 확실히 좀 국가직이 좀 깔끔해요. 깔끔합니다. 답이 딱 떨어지고, 답이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막 그런 이제 말이 이제 욕 나오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국가직은 잘 안 그래요. 국가직은 되게 깔끔합니다. 자, 16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스태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과 스태그네이션의 합성어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인데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있었죠. 석유 파동을 경험하면서 전 세계 국가가 이제 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실업률도 올라갑니다.
이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은 대표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사례이다. 자, 미국의 대공황에 대한 역사를 여기서 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자, 미국의 대공황은 뭐가 원인이었습니까? 뭐의 부족? 유효수의 부족이 유효수의 부족. 유효수의 부족. 그러니까 독점 자본이, 자, 공장에서 물건을 이만큼을 찍어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된 거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헐값에 판매하거나 폐기 처분하다 보니 기업들이 다 줄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거는 그래프로 나타내자면, 자, 원래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자, 균형 가격이 여기였는데 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 GDP도 감소하는 거고 가격도 내려가는 거고, 이거 물가 오른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유효 수요가 부족하는 건. 자,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 그래서 지금 세계 대공황은 디플레이션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됐죠? 생산 요소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자, 보세요. 똑같은 원리, 여기 물가라고 두고 여기 실질 GDP라고 볼게요. 원래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요, 자, 이게 총수요고 총공급입니다.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총 공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고 실질 GDP는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국가 전체적으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이 증가하는 거고 물가는 오르게 되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사례가 맞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자꾸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거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 그래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자체가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에 그 다음에 스태그네이션을 합성어로 했기 때문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자,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17번. 자, 다음은 A국과 B국이 각각 신발과 전화기를 한 단위씩 생산하는 데 투입한 노동량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두 나라 간의 생산 요소 이동은 없고 생산비에는 노동량만 포함된다. 자, 일단은 제가 천천히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한번 하면은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나오면 껌입니다. 껌. 자, 신발 한 단위, 그 다음에 전화기 한 단위. 자, 7명, 그 다음에 9명. 자, 여기는 6명, 5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나타내는 이따 의미를 좀 이해해 보세요. 자, A국은요, 신발 한 켤레 만드는데 7명의 노동력이 필요하고, B국은요, 신발 한 켤레 만드는데 6명이 필요해요. 어느 나라가 더 지금 상황이 좋은 거예요? 기술력이 우수한 겁니까? 여기가 더 일당백이죠? 전화기 만드는데 그 9명 필요하고 B국은 5명이면 돼요. 그러니까 B국이 결국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B국은 신발, 전화기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무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지네가 만들어서 쓰면 돼요. 그런데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무역이 발생합니다. 비교 우위론에 따를 때는요, 이제 기회비용을 구해봐야 돼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뭐예요? 이걸 만들었을 때 포기하게 되는 얘가 얼마나 값어치인지, 혹은 얘를 만들었을 때는 얘를 얼마나 포기해야 되는지 그걸 따져보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다가. 자, 신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자, A국은요, 전하기 9분의 7대입니다. 여기서 단위는 생략해도 되겠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전하기 5분의 6대예요. 그러니까 한 대가 넘는 거죠. 전하기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자, A국은 신발 7분의 9예요. 여기는 신발 6분의 5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한번 해설을 볼게요. 해설이 아니라 보기. 절대 우려론에 따르면 두 국가 간의 무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쵸? 절대 우려론에 따르면 무역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교 우려론에 따라서 기회비용을 구해본 거죠. 비교 우려론에 따른 기회비용이에요. 이렇게 따르면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자, 신발 생산에 대한 절대 우위. 일단은 신발이든 전화기든 다 절대 우위는 비국에 있어요. 그런데 비교 우위는 틀리죠. 비교 우위는요, 값이 작은 게 비교 우위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발 한 단위 신발에 대한 비교 우위는 어디가 값이 작아요? 여기가 값이 작죠. 그래서 A국은 신발 생산에 대한 비교 우위가 있는 거고, 전화기 생산에서는 어디가 값이 작습니까? 둘 중에. 여기가 값이 작죠? 이건 1이 넘는 거고, 이건 1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발에 대한, 전화기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 비교 우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B국은 신발 생산에 절대 우위는 맞고요. 그 다음에 비교 우위는 전화기죠, 전화기.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지 디귿. B국은 신발 생산에는 절대 우위가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전화기 생산에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정확하게 맞죠.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이제 18번. 자, 몇 문제 안 남았죠? 요거는 그냥 보너스, 경제 문제 중에 보너스 문제. 자, 경제 문제 중에 보너스 문제.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래프가. 과세액, 그 다음에 과세 대상 금액,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과세 대상 금액이 뭐 10만 원이든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10만 원 구간에서는 과세액이 똑같아요. 뭐 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게 뭡니까? 결국은요, 이런 거예요. 이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소비를 하는 거예요, 소비. 물건을 구매하는 건데, 소비하는 데 있어서 VAT를 생각하시면은 완전 쉽죠. 10만 원짜리 누가 사든 세금 만 원 붙고, 100만 원짜리 사든 10만 원 붙고, 200만 원짜리 사든 20만 원 붙고. 이거 지금 뭘 나타내는 겁니까? 지금 비례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비례세. 그래서 과세 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세율은 일정합니다. 세율. 그래서 내 소득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물건값에 붙은 세율은 다 10%를 가정하면 되겠죠. 이 상황을 생각하면. 누진세는 아니죠. 누진세는 소득세에 적용되는 거고, 우리나라 소득세 마찬가지 누진세입니다. 저소득 계층에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자, 연봉이, 그러니까 월급이 100만 원의 사람이 있고요, 300만 원 사람이 있고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100만 원짜리 가방을 사고자 하는데 똑같이 VAT가 10%입니다. 누구한테 제일 가혹한 거예요? 이분한테 가혹한 거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겁니다.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한 거예요. 자, 19번. X제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대요. 자,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다음에서 XJ의 균형을 높이는 동시에 균형을 높이는 동시에 그러니까 균형 가격이 일단 여기서 올라가야 되고 거래량을 줄이는 요인.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어들어야 되고 가격은 올라가야 되면 여기 어디 연결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공급이 감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균형 가격은 올라가고 균형 거래량은 줄어들죠. 그러니까 공급 감소 요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공급 감소 요인 알고 있냐? 이거예요. 공급 감소 요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XJ와 대체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XJ인데, 얘가 뭐 돼지고기라고 해볼게요. 제가 삼겹살을 좋아하니까, 자, 돼지고기. 그런데 소고기의 값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소고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소고기 먹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쪽은 XJ 수요가 감소합니다. 틀렸고.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XJ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합니다. 맞는 거예요. 해외로부터 XJ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XJ 공급이 증가해요. 공급이.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자, 20번 문제.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기억부터 리얼에 들어갈 숫자 중 옳은 것만으로 묶은 것. 아, 완전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인데 굉장히 실제 내가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걸 푼다면 욕 나올 문제죠. 시간은 막 없어 죽겠는데 지금 막 이런 게 나오고. 자, 생산 가능 인구가 10,000명이에요. 이런 게 결국은 이제 이런 데서 변별력이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해야죠. 이거 빼고 내가 나머지를 다 풀고 다 맞은 것 같아. 그럼 시간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런 데서 이제 변별력이 오는 거죠. 뭐 다 비슷비슷한 사람이 수준의 사람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데서 이제 변별력이 갈립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40%. 자, 실업자가 몇 명이면 고용률은 몇 %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요, 요건 제가 100번 강조해도, 이거는 중요한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전체 인구가 있잖아요. 전체 인구. 전체 인구가 있다라고 할 때, 15세 이상 인구가 있고, 15세 미만이 있어요. 그럼 이제 15세 미만은 우리가 안 봅니다. 이것만 갖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 이렇게 둔단 말이에요. 생산 가능 인구. 그럼 생산 가능 인구는 자,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이렇게 나눠요. 그럼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또 취업자와 실업자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A국부터 볼게요. A국. 자, 요거를 딱 두고서 여기 지우고 요것만 두고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10,000명이래요. 10,0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비경제활동 인구가 40%라는 얘기는 이게 아니라 자, 이게 10,000명이에요. 지금 10,000명. 이 기준이에요. 이게 10,000명인데 비경제활동 인구가 40%래요. 얘가 40%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4,000명이라는 얘기죠. 4,000명.
그러니까 40%잖아, 이게. 그러면 얘가 60%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6,000명이에요, 6,00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60%니까. 이제 이거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실업자가 6,000명 중에 실업자가 몇 명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200 아니면 300이에요. 선택지에 200도 있고 300도 있죠. 그러니까 둘 다를 봐야 되는 그런 아주 특이한 문제입니다. 실업자가 200이라면 그럼 얘는 몇 명이 되는 거예요? 5,800인 거예요. 만약에 300이라면 5,700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고용률, 야, 또 고용률. 자, 고용률 어떻게 구하냐면요. 고용률은 생산 가능 인구에서 차지하는 취업자의 비율이에요. 취업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결국 고용률은 뭘 물어보는 겁니까? 전체 10,000명에서 차지하는 취업자의 비율이 고용률이에요. 이게 고용률이에요. 고용률. 됐어요? 자, 그러면 고용률로 따지면 여기 고용률 몇 퍼센트입니까? 5,800, 이게 실업자가 200명이라면 고용률은 58%인 거고, 자, 실업자가 300명이라면 취업자가 5,700명이니까 고용률은 57%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몰라요. 아직도. 그러면 일단은 A국은 해결된 건데 B국도 이게 살짝 골 때려요. 그죠? 자, B국도 똑같이 놓고 볼게요. 자, B국. 자, 똑같이 생산 가능인 거 있어요. 요번에 도식을 이런 식으로 한번 펼쳐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뻗쳐나가는 걸로. 아까는 위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뭐 틀리는 거 아니에요. 자,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눠져 있어요. 경제활동인구 다시 실업자, 취업자, 실업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자,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실업률이 2%래요. 실업률이 지금 2%가 몇 명입니까? 이게 2%가 300명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실업률이 2%예요. 실업률은 또 어떻게 구하냐? 아, 이게 또 하나씩 막 튀어나오죠. 실업률은요. 경제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실업자의 비율이에요. 실업자. 그럼 이거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얘예요. 얘. 경제활동 인구.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2%가 300명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요. 1%면 몇 명인 거예요? 1%면 150명인 거죠. 그러니까 2%니까 300명이잖아요.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는 15,000명이란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거 수학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 정도만 알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문제를 내요. 2%가 300명이면 1%는 150명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100%면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한 거죠. 15,000명이요. 이게 15,000명이 도출된 거예요. 그러면은 실업자 2%가 300명, 나머지 취업자는 98%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나네요, 여기. 엄청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몇이면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몇 퍼센트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지금 25,000하고 3만이 들어가 있죠. 보기에. 둘 다 대입해 봐야 돼요. 둘 다. 그랬을 때 자, 3만일 때가 있고 여기가 지금 25,000일 때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또 어떻게 구하냐? 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기다 보겠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결국은 이 세 가지를 다 활용하는 거예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 가능 인구에서 차지하는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전체 생산 가능 인구에서 차지하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비율입니다. 이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에요. 근데 지금 경제활동 인구가 15,000명인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생산 가능 인구가 3만 명일 때는
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절반이니까 이때는 50%가 되는 거고, 만약에 생산 가능 인구가 25,000명이라면 이 경제활동 인구는 15,000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때는 6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이 조합 있죠, 아까. 이 조합과 이 조합이 있어요, 지금. 이 조합 중에 떨어지는 게 답이 2번이에요. 그래서 300일 때 57%, 25,000일 때 60%.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거의 끝판왕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지금 실업 및 고용 관련 지표의 끝판왕이 거의 이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서 2018년 사회 해설 마무리하고요. 또 좋은 문제, 다른 기출 문제들 많이 있으니까 다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